1948년 10월 19일 밤 8시쯤 비상나팔을 신호로 해 여수주둔 14연대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이 연대는 제주도 공비토벌작전에 출동하기 위해 대기 중이었다. 연대 내의 남로당 조직책인 지창수 상사가 주동이 된 이날 밤의 반란으로 20여 명의 장교들이 현장에서 사살됐다. 14연대가 여수를 점령하자 순천에 파견되어 있던 2개 중대도 호응하여 순천을 점령했다. 이 반란으로 여수에서 군인들과 공무원 1200명이 피살됐다. 순천에서도 400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육군본부는 21일자로 광주 5여단 사령부 내에 반군 토벌사령부를 설치하고 사령관의 송호성 준장을 임명해 2여단과 5여단을 지휘하도록 했다. 22일 정부는 여수와 순천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며칠 뒤 토벌군 사령관이 원용덕으로 교체됐다. 참모장은 당시 육군정보국장 백선엽, 작전 및 정보참모는 정보국 첩보과장 겸 전투정보과장 김정곤 소령이었다. 김 소령은 내근 데스크 일을 맡고 있었다. 사령관과 참모장이 일선 전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지시를 하면 이를 받아 처리하는 일이었다. 예하 부대의 작전 명령 하달, 보급 관리, 경찰과의 연락 등이 주 임무였다. 김정곤은 유양수 소위에겐 경찰과의 연락 업무를 맡겼다. 김소령은 전투정보과 이기건 소위도 불러내렸다. 김정곤은 작전 참모 업무를 보좌할 사람을 찾다가 과거에 부하였던 박정희 소령이 생각났다. 그는 사관학교의 중대장 요원으로 있던 박소령을 토벌사령부 근무로 발령내도록 원용덕 사령관에게 건의했다. 원 대령도 8연대장 시절에 박정희를 데리고 있었고 그의 탁월한 능력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쾌히 승낙했다. 좌익장교 박정희 소령은 좌익 반란군을 진압할 토벌군 사령부의 작전 장교로 일하게 된 것이다. 김정곤의 증언. 전사 기록에는 박정희가 작전 참모로 적혀 있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나를 보좌해 상황판 정리, 작전관계 보고서 작성 따위에 일을 했죠. 아주 능숙하게 일을 했고 이상한 낌새는 느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한간에서 이야기하듯 반란군에 유리하게 부대 배치를 했다는 소문도 사실이 아닙니다. 광주 토벌사령부에 내려온 짐 하우스먼 대위는 미 군사고문단장의 특사 자격이었다. 박정희에 대해서는 미국 사람을 싫어하는 인물이란 정보가 있어 그는 통역을 중간에 넣어 대화를 걸어봤다. 박정희는 영어를 상당히 이해하는 것 같았으나 영어로 말하려 하지는 않았다. 박정희는 이때 속으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을 것이다. 이미 시동이 걸린 숙군 수사가 자신에게까지 다가오지 않을까 불안에 휩싸여 있었겠지만 누구한테도 의논할 수 없는 문제였다. 이런 박정희를 더욱 불안하고 곤혹스럽게 만드는 사건이 생겼다. 박정희와 함께 남로당에 속해 있던 군내의 좌익 거물 최남근 15연대장이 토벌사령부로 연행되어 온 것이다. 15연대는 마산에 주둔하고 있었다. 여수 14연대가 반란을 일으키자 최남근은 하동 방면으로 출동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10월 21일 그는 1개 대대를 이끌고 지리산에 도착했다. 이때 반란군의 기습을 받았다. 최 연대장은 조시영 소위와 함께 반군에 붙들렸다가 엿새 뒤에 하동군 화계장터에 나타났다. 최남근은 나중에 군법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반란군 두목 김지회 부대와 부딪혔을 때 그를 죽일 수도 있었는데 같은 말씨이고 같은 함경도고 해서 인간적인 양심상 죽이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손을 들고 합류했다. 비록 좌익 사상을 가졌지만 어제의 전우들이 고륙상잔한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며 또한 나를 아껴준 상관이나 부하들을 배신할 수 없어서 탈출했다. 김지회의 처가 묵인하여 빠져나올 수 있었다. 군 당국에서는 최남근이 반군에 붙잡힌 상황부터가 의심스러운 점이 많다고 판단해 광주 토벌군 사령부에 일단 연금시켰다. 여기서 그를 신문한 이는 김정곤 소령이었다. 김 소령은 8연대 중대장으로 있을 때 원용덕의 후임으로 온 최남근 연대장을 모셨던 적이 있었다. 그때부터 미군 방첩대는 최를 의심하고 있었다. 그는 초급장교 시절에 가족을 데리고 온다면서 2달 동안이나 부대를 이탈해 북한에 다녀온 적이 있었다고 한다. 김정곤은 과거의 상관 최남근의 계급장을 스스로 떼게 했다. 잠은 장교 숙소에서 재웠다. 김정곤 소령은 이기건 소위를 부르더니 오늘 밤 최남근과 박정희가 서로 할 말이 많을 것이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과연 그날 밤 최남근과 박정희는 밤새도록 소곤소곤 하더란 것이다. 김정곤 소령은 최남근에게 자술서를 쓰도록 했다. 읽어보니 다른 목격자들의 증언과 맞지 않았다.
그렇다고 강제 수사를 할 수도 없었다. 김소령은 자신의 소견서를 봉투에 넣어 최남근과 함께 숙군수사본부가 된 육군본부 정보국으로 송치했다. 육본에서는 11월 8일자로 최남근을 사여단 참모장으로 전보 발령했다. 그 직후 서울로 철수한 김정곤 소령은 인사차 백선엽 정보국장을 찾아갔다. 마침 그때 미군 방첩대 장교가 들어오더니 최남근에 관련된 자료를 내놓는 것이었다. 백 국장은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김정곤의 소견서를 꺼내 대조하더니 안색이 변하는 것이었다. 즉시 최남근을 체포하라고 사연대로 전보를 쳤다. 최는 부임하지 않고 달아났음이 밝혀졌다. 며칠 뒤 그는 대전에서 체포됐다. 그는 군법회의에서 이런 진술을 남겼다. 내가 이미 국군을 배반한 반역자가 되었는데 군법회의에 회부되면 필경 김지회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어 이중의 배반자가 된다. 그래서 군인 생활을 청산하고 조용히 살기 위해 도망했다. 박정희는 최남근의 체포가 바로 자신의 체포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겠지만 달아나지는 않았다. 그는 여수 14연대의 반란이 진압된 뒤 서울로 철수해 육군본부 작전교육국 과장요원으로 발령받았다. 이 무렵 최창윤이 나타났다. 2년 8개월 전에 여운형의 지시에 따라 박승환 등 동지들과 함께 북한에 들어가 인민군 창설요원으로 일했던 최창윤이 지옥을 경험하고 탈출해온 것이었다. 만주군관학교 출신인 최창윤은 1기 후배인 박정희를 왕십리에 자기 집으로 불렀다. 그는 자신이 체험한 공산주의의 악마성을 열심히 이야기해주면서 빨리 남로당으로부터 발을 빼라고 설득했다. 박소령이 돌아간 뒤 최창윤은 옆방에 있던 만주군 후배 박창암에게 돌아서라고 했더니 박정희는 신중하게 고개를 끄덕이더구만 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군내의 남로당 조직에 깊숙이 빠져있던 박정희 소령은 북한 공산주의를 체험하고 월남한 만주군관학교 선배 최창윤의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렸을 것이다. 최창윤은 남북 합작에 대한 희망을 품고 월북했다가 김일성 일당의 행태를 가까이서 본 뒤 절망한 과정을 설명했다. 최창윤, 박창암, 박임항, 방원철 등 만주군 출신 장교들은 광복 직후 박승환을 중심으로 서울에 모였다가 여운형의 지시를 받고 김일성의 인민군 창설에 참여하기 위해 1946년 초에 월북했었다. 광복 전 박승환은 만주군 조정사로 있으면서 여운형의 밀명을 받아 민족의식이 강한 조선인 만주군 장교들 수십 명을 포섭해 항일 조직을 만든 사람이다. 봉천에서 광복을 맞았던 그는 이틀 뒤 군용기를 타고 서울에 도착해 여운형의 건국준비위원회를 돕고 있었다. 박승환은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낀 사병집단 조선국군준비대를 만들어 학병 출신인 이혁기 총사령 아래서 부사령이 됐다. 만주군 출신 동지들을 모아놓고 박승환은 김일성이 만들고 있는 인민군의 기간요원으로 참여했다가 나중에 남북이 합작할 때 남북한 군대 양쪽에 포진하고 있는 우리가 통일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고 설득했다. 당시 만주군 출신들은 남한에 상륙한 미군의 행태와 이에 영합한 일부 한국인들의 작태에 분노하고 있었다. 그들은 소련군에 대해서는 가난하긴 하지만 미군보다는 나을 것이다 라는 환상을 지니게 됐다. 박승환과 만주군 동지들은 월북해 김일성을 만났다. 김일성은 이들을 창군 작업에 참여시키지 않고 각급 학교에 배치해 반공 학생들을 선무하는 데 이용했다. 여운형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박승환은 북한의 지도층을 만나본 소감을 물었다고 한다. 여운형은 한동안 말이 없더니 이윽고 입을 뗐다. 글쎄, 북조선에 새로운 노동귀족이 생겼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박창암, 방원철도 똑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방원철은 김일성과 측근들의 호합한 생활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굶주리는 인민들과 사병들을 코앞에 두고 김일성 일당이 거리낌 없이 벌이는 주지육림의 향연과 교양 없는 행동거지를 목격한 방원철은 이놈들이 공산주의의 탈을 쓴 마적단이로구나. 정치 집단이 아니라 깡패 집단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최창윤은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거기서 읽고서 또 다른 충격을 받았다. 방원철도 최창윤으로부터 그 책을 빌려서 읽어보고는 눈이 새롭게 뜨이는 체험을 했다. 공산주의 이론을 공부하면서 쌓였던 의문들이 국부론을 통해서 해소되는 것이었다. 박승환과 동지들은 북한에 와서 비로소 공산주의의 악마성을 직시하게 됐다. 1947년 박승환과 동지들은 몽땅 숙청돼 감옥에 들어갔다가 박승환은 옥사하고 최창윤 등 다른 사람들은 1948년 9월에 출소하자마자 남한으로 탈출했다. 최창윤과 박창암은
남쪽에 남아있던 몇몇 동지들이 남로당에 들어가 버린 것을 발견하고는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손을 떼도록 설득하고 있었다. 최창윤은 자신의 이런 공산주의 절망 체험을 만주 군관학교 후배 박정희 소령에게 들려줬다. 공산주의를 체험한 사람이 공산주의를 관념으로만 아는 사람을 설득하는 이런 모습은 지금껏 한국에서 되풀이되고 있는 풍경이다. 박정희 또한 공산주의에 중독된 골수분자는 아니었다. 형의 피살과 이재복 최남근 인맥이 인정을 앞세워 접근해 박정희의 반골적 기질을 자극하자 자연스럽게 공산당 조직에 휩쓸려든 것이다. 박정희 소령의 체포에 대해서는 용산 관사에서 동거하던 이연란의 증언이 실감난다. 답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호 대위가 찾아왔어요. 술을 마신 모양인데 저에게 돈을 얼마 주면서 당분간 기다리라고 해요. 미스터 박이 출장 갔다는 겁니다. 그랬다면 아래채로 전화를 했거나 메모라도 전해왔을 텐데 밤새 생각해도 이상했습니다. 다음날 강문봉 대령 부인에게 찾아가서 물었더니 부인이 아직도 몰랐느냐면서 남편을 불러서 체포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떨릴 정도로 쇼크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사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나이는 어리고 의지할 데가 없는 저로서는 이북에서 그게 싫어 왔는데 빨갱이 마누라라니. 얼마 후 수사 담당자 김창룡이가 찾아와서 경위를 설명해줬습니다. 미스터 박의 메모도 전해줬습니다. 미안해 어쩔 줄 모르겠다. 이것 하나만 믿어주라. 6사 7기생 졸업식에 간다고 면도를 하고 아침에 국방부로 출근하니 어떤 사람이 귀뜸해주더라. 내가 얼마든지 차 타고 달아날 수 있었는데 현란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안 갔다.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불리한 것인지 아는가. 그러나 난 괘씸했습니다. 박정희 소령이 수감된 곳은 지금 신라호텔 부근의 남산 기슭에 있던 헌병대 영창이었다. 박정희는 여기서 수사에 협조하기로 결심한다. 그가 수사팀장인 김창룡 1연대 정보주임에게 써낸 자술서를 읽어본 사람으로서 유일한 생존자는 당시 육군본부 정보국 특무과장이던 김한일. 박정희와는 사관학교 동기였고 20여 년 전 기독교 목사로 있던 그는 이렇게 말했다. 김창룡한테 들었는데 박수령은 구속되자마자 이런 때가 올 줄 알았다면서 자술서를 쭉 써내려 갔다고 합니다. 그 내용인즉 대구 폭동에 가담했다가 피살된 박상희 형의 집을 찾아가 봤더니 이재복이가 유족들을 도와주고 있더랍니다. 이는 공산당 선언 같은 책자를 가져다 주면서 남로당에 가입하라고 꾀었고 형의 원수를 갚으라고 하더랍니다. 자술서를 읽어보니 박수령은 이념적 공산주의자가 아니고 인간관계에 얽혀서 또 복수심 때문에 남로당에 들어간 감상적 공산주의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정희는 자신이 알고 있는 군내 남로당 조직원들의 이름들을 많이 털어놓았다. 특히 박수령이 중대장으로 1년 남짓 근무했던 사관학교 내의 남로당 세포에 대해 많은 정보를 제공했다고 한다. 박정희와 친밀했던 육군본부 정보국 전투정보과 김점곤 과장은 김창룡 소령을 따로 불러 때리지 말고 수사하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그러나 박정희는 혹독한 고문을 받았다. 자술서를 잘 썼다고 해서 얌전하게 대접하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그해 4월 3일부터 시작된 제주도 폭동과 여순 14연대 반란 사건을 통해서 군내 좌익이 저지른 동료 군인들에 대한 학살은 많은 수사관들을 난폭하게 만들었다. 수군 수사의 기본 성격은 숙청이었다. 적법 절차와 인도주의가 낄 수 있는 여지는 좁았다. 박정희는 헌병대 영창에서 한동안 있다가 서대문 형무소로 넘어갔다. 여기에는 전군에서 붙들려온 수군 피의자 1000여 명이 건물 2개동에 수용돼 있었다. 김창룡은 형무소에서 방을 빌려 상주하면서 신문을 벌이고 있었다. 박정희 소령과 같은 무렵에 구속된 김도영은 김창룡의 조사실로 불려갔다. 김창룡 소령, 이한진 대위 등 수사관들과 마주하게 되었다. 한 구석에서 누군가가 전기 고문을 받으면서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박정희였다. 너도 불지 않으면 저렇게 된다. 고 겁을 주기 위해서 고문하는 것 같았다. 김소령을 신문하던 사람이 너 이러다간 죽으니 우선 아무나 대고 재판받을 때 부인하라고 충고했다. 김소령은 우선 살고 보자는 생각에서 같은 연대의 장교 2사람을 찍었다. 이 둘은 구속돼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김소령도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되자마자 공비토벌에 투입됐다. 경인지구부대의 숙군 책임자는 특별부대 정보처장 차오성 소령.
그는 서대문 형무소에서 김창룡의 조사실 옆방을 쓰고 있었다. 어느 날 김창룡 방에 들어갔더니 박정희 소령이 우두커니 혼자 앉아 있었다. 차 소령은 친면이 있는 그에게 말했다. 박형, 이왕 자백하려면 깨끗이 털어놓으세요. 솔직히 불어야 속도 후련해질 것이오. 너무 걱정 마시오. 박정희는 이미 다 털어놓았다고 대답했다. 박정희를 신문한 사람은 일제시대 학병 출신으로서 힘이 장사인 이한진 대위. 그는 사관학교 5기생으로서 당시 중대장 박정희와는 사제지간이었다. 박정희와 육사 동기이고 그와 친하다가 최남근에게 포섭될 뻔했던 한웅진 대위는 이즈음 박정희를 면회간 적이 있었다. 박정희와 육사 동기이고 그와 친하다가 최남근에게 포섭될 뻔했던 한웅진 대위는 이즈음 박정희를 면회간 적이 있었다. 박정희는 처참한 몰골이었다. 무좀으로 고생한다고 해서 약을 사넣어주고 왔다. 박정희가 남로당 세포라고 털어놓은 사람들 가운데는 억울한 사람들도 있었다. 아마도 고문을 이기지 못해서 허위 진술을 한 것이리라. 그들 중 한 사람이 육군 항공사관학교 교수부장 박원석 대위였다. 1949년 1월 박정희 담당 수사관인 이한진이 사관학교 5기 동기생이기도 한 박대일을 연행해 갔다. 항공사관학교 교장 김정렬은 일본 사관학교 4년 후배인 박원석 대위가 그럴 리가 없다고 확신했다. 다음날 명동증권거래소 건물 안에 있던 김창룡의 수사본부를 찾아갔다. 음산한 분위기였다. 곳곳에서 신음소리, 수사관의 고함소리가 어두컴컴한 복도를 타고 들려왔다. 김창룡은 관동군 헌병 출신으로서 정규 일본 육사 출신에게는 고분고분한 특징이 있었다. 그는 김정렬에게 예의를 갖췄다. 아니 남의 교수부장을 빨갱이라고 잡아가면 어떻게 하오? 아닙니다. 그놈은 빨갱이가 틀림없습니다. 증거가 있소? 예, 있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김창룡이 차트를 펼쳐보았다. 웬만한 사람의 키를 넘을 만큼 큰 차트에는 남로당 수뇌부를 정점으로 해 밑으로 피라미드 모양으로 퍼져나간 남로당 군사조직표가 그려져 있었다. 깨알 같은 글씨로 조직원들의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박원석 대위의 이름은 박정희 소령 밑에 올라 있었다. 아니 박원석이가 무엇을 했길래? 드러난 것은 없지만 박정희의 세포입니다. 김정렬은 박정희가 일본 육사 57기 유학생대에 다닐 때 박원석이 58기로서 그때부터 서로 알고 지낸 정도로만 짐작하고 있었는데 같은 세포라니 어리둥절할 뿐이었다. 김정렬은 몇 달 전의 일이 생각났다. 항공사관학교 창설을 주도할 간부 7명이 육군사관학교에서 15일간 교육을 받는데 담당 중대장이 박정희 소령이었다. 박 소령은 일제시대의 군경력이 훨씬 선배인 김정렬과 박범직을 매일 저녁 숙소에 초대해 술과 음식을 대접했다. 김정렬은 박정희가 만주 군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것을 알고 유심히 그를 관찰했다. 명망대로의 인물됨이었다. 그런데 그가 좌익이라니. 김정렬이 박원석은 물론이고 박정희 소령도 내가 보기엔 빨갱이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했더니 김창룡은 아닙니다. 그는 확실합니다. 라고 자신있게 대답했다. 김정렬 교장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박원석 교수부장을 구해내려면 상선으로 되어 있는 박정희의 무고함을 증명하면 될 것 같았다. 그래서 수사 책임자 김창룡 소령에게 다짐하듯 재차 물었다. 만약 박정희 소령이 빨갱이가 아니라는 것이 입증돼 풀려나온다면 어떻게 하겠소? 그야 박원석이는 자동적으로 풀려나오게 되겠죠. 박정희가 빨갱이가 아니면 박원석은 그저 나오는 것이요. 예, 그렇습니다. 김정렬은 육군 참모차장이던 정일관 대령을 찾아갔다. 만주군 후배인 박정희가 빨갱이로 몰려있으니 살려내라는 식으로 다그쳤다. 지금 김창룡이가 나까지 빨갱이로 보고 나를 못 잡아서 안달인데 내가 어떻게 하겠소?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참모차장인데 한번 따져볼 수는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김창룡이 이야기는 하지도 마시오. 김정렬은 백선엽 6본 정보국장을 찾아갔다. 백 대령은 수군 수사의 총책임자였다. 백선엽 대령도 김정렬의 구명 요청에 대해 난색을 보였다. 그도 형님 말도 마십시오. 김창룡이는 지금 나를 잡아넣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라고 하더란 것이다. 이에 대해서 백선엽 전 육군대장은 김정렬 씨가 와서 박원석 대위를 선처해달라고 말한 적은 있지만 박정희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김창룡은 나의 지시를 잘 따르는 부하였다고 말했다. 김정렬은 일본 육사 5기 선배인 최병덕 준장의 서울 용산구 가로알동 자택을 찾아갔다.
그는 지금의 합참의장에 해당하는 국방부 참모총장으로 있었다. 김정열 교장의 말을 듣더니 최병덕은 즉시 김창룡을 불렀다. 김정열은 다른 방으로 피했다. 김창룡과 이야기를 나누고 돌려보낸 뒤 최병덕은 김정열을 다시 불러 이렇게 말했다. 김창룡이가 말하기를 박정희가 남로당 뿌락치인 것은 확실한데 풀어줄 길은 있다고 하는구만. 김창룡이 제시한 살릴 길은 이러했다. 수사관들이 공산주의자들을 잡으러 갈 때 10번만 박정희 소령을 앞세우고 동행한다. 만약 박정희가 남로당 세포가 아니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여기에 협력해 누명을 벗을 것이오. 그가 공산주의자라 하더라도 10번을 배신하게 만들면 그 세계에서 영원히 추방돼 전향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설명을 마치자 최병덕은 김정열에게 물었다. 박정희 소령이 거기에 응해줄지 몰라. 아, 그거야 물론 당연히 응하겠죠. 다음날 일찍 김정영은 다시 김창룡을 찾아갔다. 박정희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 일을 하는 데는 한 보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김창룡이 아무리 수군 수사의 실력자라고 해도 박정희를 마음대로 풀어줄 수는 없었다. 절차를 밟아야 했다. 전국적 규모로 벌어지고 있던 수군 수사를 총괄하고 있던 것은 6번 정보국 특무과장 김한일 소령이었다. 이 특무과는 SIS라 불렸다. 이 과는 곧 육군 특무대로 확대되고 이 부대가 방첩대, 보안사령부로 바뀌면서 두 대통령, 두 정보부장을 배출하는 등 한국 현대사를 주름잡는 권력기관으로서 역사의 전환기마다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된다. 김한일은 김창룡이 박정희를 살려주자고 하자 그를 지금의 조선호텔 근방에 있던 특무과 사무실로 불러 직접 신문했다. 그는 자포자기도 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생에 애착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의식적으로 태연한 척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백선엽 국장에게 살려주자는 제의를 했습니다. 자기 조직을 털어놓은 공산주의자는 거세된 환관과 같아 풀어주어도 안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백선엽 국장은 김한일의 건의를 받아들여 박수령을 면담하기로 했다. 김한일이 수갑을 찬 박정희를 데리고 정보국장실로 들어와서 백 국장 옆에 앉았다. 백선엽은 석 달 전 여순 14연대 반란군 토벌사령부의 참모장일 때 박정희 소령을 작전 장교로 데리고 있었다. 마주 앉은 박정희의 모습은 처연했다. 생사의 기로에 선 한 연약한 인간이 생명을 애원하는 순수한 모습. 그것이 백선엽을 움직였다. 그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며 백선엽 국장에게 애원조로 말했다. 백선엽은 박정희의 그 말에 무심코 도와드리지요 라고 대답하고 말았다. 백선엽 장군은 지금도 그 결정적인 말이 무심코 나왔다고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그 말이 결국 그를 살린 것입니다. 도와주겠다고 약속해놓고는 어떻게 살리나 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통수계통을 따라 재가를 받아야 했으니까요. 그분이 살아난 것은 간단합니다. 저와 직접 대면했기 때문입니다. 수군 수사 책임자인 저에게 아무도 박정희를 살려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무서운 수사 선풍이 불고 있어 누구도 감히 저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없을 때였습니다. 제 앞에 앉아있던 그분의 측은한 모습, 거기에 저의 마음이 움직인 겁니다. 개인적 친분으로 친다면 최남근 중령이야말로 백선엽이 구해야 할 인물이었다. 최남근은 봉천군관학교 선배이고 간도 특설대에서 같이 근무했으며 함께 38선을 넘어와 같은 날 임관해 군번도 백선엽 바로 앞이었다. 그런 백선엽은 수군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한 최남근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입장이 되었다. 김한일의 기억에 따르면 김창룡이 박정희 구명사유서를 겸한 신원 보증서를 적어 자신과 함께 백선엽 국장에게 갔다고 한다. 백 국장은 너희들도 여기에 도장을 찍어 라고 해 세 사람이 박정희의 신원 보증인이 됐다. 붉은색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던 저승자자 같은 김창룡이 박정희를 살렸다는 것. 우리 현대사의 뒤안길에서 벌어졌던 수많은 기구한 인연 중에 하나다. 1950년 2월 이연란이 집을 나가버리자 박정희는 그녀를 찾아 사방을 헤매고 다녔다. 이연란을 자신에게 소개시켜 주었던 이효 소령의 부인 우씨에게 편지를 한 통 맡겼다. 우씨가 이연란을 찾아내 박정희의 편지를 보였더니 그녀는 웃기만 하더라는 것이다. 이연란의 생전 증언에 따르면 가출한 뒤 한 번 박정희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박정희가 자신에 대해서 교만하다느니 못됐다느니
험담한다는 소문이 들려와 화가 났던 이연란은 박정희에게 비신사적으로 행동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한다. 박정희는 관사에 혼자 남게 됐다. 33살에 호라비가 된 것이다. 박정희가 친구들을 배신하여 살아났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그의 근처에 가지도 않으려 했다. 박정희도 자격지심에서 사람 접촉을 피했다. 어머니도 친구도 연인도 떠난 1950년의 봄은 박정희의 생애에서 최악의 나날들이었다. 이때 박정희를 아주 가깝게 관찰한 것은 육사 2기 동기생인 한웅진 중령이었다. 당시는 이름이 한충렬이었던 그는 한웅진으로 개명할 때 박정희와 의논할 정도로 형제처럼 가까웠다. 사면대 3대대장으로서 지리산에서 여순 14연대 반란 사건의 지휘자 김지회, 홍숙선을 사살한 한웅진은 중령으로 특진해 정보국 산하의 방첩부대 본부장으로 취임했다. 이 부대는 조선호텔 건너편에 대륙공사란 회사 간판을 걸고 활동하고 있었다. 보안사의 전신인 이 조직은 아직 독립부대로 떨어져 나가지 않고 있었다. 한웅진은 방첩수사 책임자로서 박정희를 마음 놓고 만날 수 있었고, 박정희는 동생처럼 아끼던 4살 아래의 한웅진을 하나의 보호막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한웅진은 결혼해 전주에 집이 있었지만 이때는 경교장 근방의 언덕바지 2층 집에서 하숙을 하고 있었다. 박정희는 퇴근한 뒤에 이 하숙집에 자주 놀러왔다. 한웅진의 생전 증언. 박정희는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술에 취해서 내 방에 기어들어와서는 울기도 하고 잠을 못 이루면서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나한테 하소연을 하다가 흐느끼고 그러다가 밤이 늦어 취한 몸으로 아무도 없는 관사를 향해서 돌아가던 뒷모습을 잊을 수 없습니다. 생활은 어렵고 아내는 가출하고 어머니는 충격으로 죽고 친구들은 외면하고 장래의 희망은 사라지고 그분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절이었죠. 이 한웅진은 5.16 거사 때의 그 결정적인 순간에 박정희와 동행자가 되어 한강을 건넌다. 그는 박정희의 가장 허약한 모습과 가장 강인한 모습을 다 본 사람이다. 박정희는 이 무렵 생활비가 모자라 육본 장교들을 찾아다니면서 돈을 꾸기도 했다. 자존심이 강한 그로서는 아주 드문 행동이었다. 6.25 남침 얼마 전에 박정희는 정보국 제5과장 차오성을 찾아오더니 자신의 복직 탄원서에 서명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었다. 박정희는 숙군수사에 참여했던 장교가 서명을 해줘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차오성은 흔쾌히 서명했다.